여러분, 세상을 보는 방식이 딱 두 가지로 나뉜다면 어떨까요? 하나는 여우의 방식, 다른 하나는 고슴도치의 방식. 자, 오늘은 바로 이 엄청나게 재밌는 비유를 가지고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라이벌이죠.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세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레프 톨스토이, 그리고 표도르 도스토이옙스키. 이름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19세기 러시아에서 이 두 거장은 말 그대로 문학계를 완전히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요, 이 두 사람이 인간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정말이지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서로의 천재성은 인정하면서도 평생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이 전설적인 라이벌 관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푸는데 정말 기가 막힌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철학자 이사야 벌린이 제시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유인데요. 그게 바로 여우와 고슴도치입니다. 먼저 여우부터 볼까요? 여우는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막 복잡하고 모순투성이고 온갖 자잘한 디테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그냥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하나의 큰 이론 같은 걸로 세상을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냥 끊임없이 관찰하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생각하는, 뭐랄까, 타고난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슴도치는 어떠냐? 완전히 다릅니다. 고슴도치는 세상 만사를 단 하나의 아주 거대한 원리로 꿰뚫어 보려고 해요. 모든 걸 자기가 믿는 그 하나의 큰 진실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우랑은 정반대로 아주 강력한 이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여우는 세상의 그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다채롭다 하면서 끌어안는 쪽이라면, 고슴도치는 아니야,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을 거야 하면서 파고드는 쪽이라는 거죠. 어때요? 정말 흥미로운 차이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 이 진짜 재미있는 틀을 가지고 한번 인물 분석에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사실주의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레프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야말로 정말이지 궁극의 여우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거의 초능력에 가까웠어요. 사람의 마음속 가장 미세한 떨림부터 거대한 역사의 물결까지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결을 그야말로 현미경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포착해냈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의 최정점에서 그는 갑자기 엄청난 정신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나 세상을 잘 그려내던 자기 자신의 그 여우 같은 천재성을 스스로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 의미를 줄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 즉 고슴도치의 진리를 찾아서 필사적으로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찾아낸 그 하나의 큰 진리가 뭐였냐면요, 바로 선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세속적인 걸 버리고 아주 단순하고 순결하고 비폭력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도덕률이었죠. 바로 이 일화 하나가 톨스토이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그 거대한 모순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가 그토록 외쳤던 고슴도치 같은 숭고한 이상과 그 자신의 내면에서 들끓었던 결코 통제하지 못했던 여우 같은 세속적인 욕망, 그 둘 사이에 엄청난, 때로는 정말 지독할 정도로 위선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그 간극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럼 완벽한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 도스토옙스키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얼마나 이 둘이 다른지 이제부터 확 느껴지실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요, 그냥 한치의 의심도 없이 완벽하게 순수한 고슴도치였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빚, 도박, 심지어 사형 선고 직전까지 가는 정말 끔찍한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의 생각은 오직 몇 개의 거대하고 본질적인 질문에만 완전히 몰두하게 됩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인간의 자유란 무엇인가? 이 고통의 의미는?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은 모두 이런 영혼을 잠식하는 질문들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실의 자잘한 묘사보다는 바로 이 거대한 사상의 드라마에 모든 걸 쏟아부었던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모든 게 명확해지지 않나요? 두 사람의 실제 삶과 작품 세계가 이 여우와 고슴도치라는 틀에 얼마나 완벽하게 들어맞는지.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평생에 걸쳐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도스토옙스키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 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를 던졌던 겁니다. 질문의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실제 작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세 가지 죽음을 보면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작품이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톨스토이가 자신의 전매 특허인 그 여우 같은 디테일한 관찰력을 총동원해서 아주 고슴도치적인 단 하나의 결론으로 독자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바로 가장 자연스러운 죽음이 가장 위대한 죽음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죽음은 한 귀부인의 죽음입니다. 그냥은 죽음의 문턱에서 온갖 불평을 늘어놓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죠. 톨스토이가 볼 때 이게 바로 가장 최악의 죽음, 즉 문명의 때 묻은 부자연스러운 죽음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한 가난한 마부의 죽음이에요. 그는 자기 죽음을 그냥 아주 담담하게 군말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귀부인의 죽음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에 더 나은 죽음이라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톨스토이가 생각한 최고의 죽음, 가장 이상적인 죽음은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부의 무덤가에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 베어지는 한 그루의 나무였어요. 아무런 저항도, 심지어 의식조차 없이 그저 자연의 순리대로 고요히 사라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가 추구했던 궁극적인 경지였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이제 감이 오시죠? 이 여우와 고슴도치라는 비유가 단순히 오래된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그런 도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건 어쩌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틀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다른 렌즈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과연 수많은 작은 것들을 알기 위해 세상을 끊임없이 탐색하는 여우에 가까울까? 아니면 단 하나의 위대한 것을 알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고슴도치에 가까울까? 뭐 정답은 없겠죠. 그저 당신의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거울이 될 뿐입니다. 평범한 남자의 끔찍한 인생이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 이 강력하고도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 화두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삶은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했으며 따라서 지극히 끔찍했다. 아니, 잠깐만요. 단순하고 평범했는데 그래서 끔찍했다고요? 심지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꽤 성공한 사람이었거든요. 대체 어떻게 이런 말이 성립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입니다. 자, 첫 번째 장, 편리한 죽음입니다. 이야기가 좀 독특하게 시작해요. 보통 주인공의 삶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은 이반 일리치의 삶이 아니라 그의 죽음 소식이 동료들 사이에 퍼지는 그 순간 법원 사무실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삶이 왜 끔찍했는지에 대한 첫 번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같이 일하던 동료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보통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까요? 뭐 안타까움? 슬픔? 그런데요, 이반의 세상에서는 그 현실이 정말 아주 냉소적입니다. 보세요. 동료들의 속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승진하지? 내 처남 그 자리에 넣으면 되겠다. 심지어 월급 오를 생각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조문을 어떻게 빨리 끝내고 카드게임 하러 갈까 이런 궁리를 합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한 사람의 죽음이 실품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이득을 계산하는 기회 혹은 귀찮은 사교 행사 정도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들의 반응이 바로 이반 일리치가 살았던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죽음 앞에서 이런 차가운 대접을 받는 걸까요?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반 일리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삶은요, 한마디로 성공 공식 그 자체였어요. 마치 인생이라는 체크리스트에 하나씩 체크 표시를 해나가듯이 살았던 거죠. 1단계, 좋은 법률학교 졸업, 체크. 2단계,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로 승진, 체크. 3단계,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결혼,
체크,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고민하기보다는 사회가 이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정해놓은 길을 그저 충실하게 따라갔던 겁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연봉, 그것만을 쫓아서요. 그의 인생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바로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 즉 상류층을 따라하는 거였죠. 이런 그의 집착은 새로 장만한 집을 꾸미는 데서 폭발합니다. 실제 자기 형편보다 훨씬 더 부유해 보이려고 있어 보이는 스타일로 집을 장식하는데 그야말로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허영심 가득한 행동이 그의 운명을 바꾸는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자, 세 번째 장, 병과 거짓말입니다. 그 운명적인 사고라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새 커튼을 달다가 사다리에서 살짝 삐끗해서 옆구리를 찌은 정말 사소한 사고였죠. 그런데 이게 불치병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삶이라는 가면이 서서히 금이 거기 시작합니다. 몸이 점점 아파오면서 입안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 혹시 죽어가는 건가? 이 질문이 그를 집어삼키는 거죠. 정말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서 의사에게도 묻고 가족에게도 묻고 솔직한 대답을 애타게 원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의 질문에 제대로 답해주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세요. 이건 거의 뭐 침묵의 공모 수준입니다. 이반은 제 상태가 심각한가요? 라고 절박하게 묻는데 의사는 딴소리만 해요. 유동신장이냐 충수염이냐 아주 흥미로운 사례군요 하면서 학술적인 얘기는 하고 있죠. 가족들은 또 어떻고요? 저 양반이 제발 좀 그만 앉는 소리 내고 우리 연극 보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반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없는 일처럼 취급하는 거대한 거짓말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반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혼자 완전히 고립되고 맙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죽음이라는 끔찍하고 무서운 행위는 그들에 의해 아무렇지도 않은 불쾌한 일 수준으로 격화되었다. 이 문장이 이반의 심리적 고통을 정말 잘 보여주죠.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인 죽음이 가족들에게는 그저 자신들의 사교 생활에 방해하는 좀 귀찮고 불쾌한 일 정도로 취급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가식과 거짓말로 가득 찬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통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갈리는지 한번 보세요. 이른바 문명사회 사람들, 즉 그의 가족이나 동료들은 가식으로 똘똘 뭉쳐서 짜증내고 현실을 외면해버리죠. 반면에 농부 출신 하인 게라심은 어떠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정직하고 몸으로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줍니다. 이 둘의 태도가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죠. 게라심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는 죽음을 무섭거나 피해야 할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태연하게 말하죠. 나리,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걸요? 그리고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 불평 없이 아파하는 이반의 다리를 자기 어깨에 올려서 고통을 덜어줘요. 그의 행동에는 그 어떤 계산도 가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인간적인 연민뿐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반의 마지막 여정,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순간으로 함께 가보시죠. 죽음을 앞둔 그의 마지막 시간들은 이렇습니다. 죽기 3일 전까지는 삶과 죽음 사이에 갇혀서 끔찍한 고통 속에 비명만 지르죠. 그러다 죽기 1시간 전쯤 어린 아들이 다가와서 조용히 그의 손에 입을 맞추고는 눈물을 흘려요. 바로 그 순간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평생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이반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연민이 아니라 고통받는 가족을 향한 연민과 사랑을 느끼게 된 거죠. 바로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음 대신에 빛이 있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얼마나 기쁜가.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타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를 짓누르던 죽음에 대한 공포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고통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기쁨과 환한 빛이 채우게 된 거죠. 결국 이 이야기의 진짜 비극은 이반의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그가 살아온 삶 자체가 비극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거죠. 이반 일리치의 삶이 끔찍했다고 한 건 그가 뭐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산 게 아니라 남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 맞춰진 텅 빈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톨스토이가 100년도도 더 전에 던진 이 질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톨스토이가 말한 그 끔찍한 살림이란 결국 이런 겁니다. 진짜 자기 자신, 내면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사회적 지위나 돈, 물질적인 것들, 다른 사람들의 인정 같은 그런 피상적인 것들을 좇으며 사는 삶 말이죠. 어떠세요? 끊임없이 더 나은 커리어를 쌓아야 하고 더 좋아 보이는 외모를 가꿔야 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받기 위해 애쓰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반 일리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임종을 맞이한다면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요? 과연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나도 이반 일리츠처럼 잘못된 삶,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만들죠.